아버지 장례식 비용은 당신이 내세요. 남편 장례식장에서 새어머니가 한 말이었습니다. 결혼 3년 만에 67세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54세 딸 윤희는 평생 아버지를 모셨죠. 그런데 57세 계모 박미선이 30억 재산을 독차지하려 합니다. 아버지와 단 3년 살았을 뿐인데요.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비밀 유언장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윤희는 탐욕스러운 계모로부터 정의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장례식 비용은 당신이 내세요. 서윤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67세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방금 재혼한 지 3년 된 새어머니 박미선이 한 말이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윤희는 54세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주부였죠. 아버지가 70세에 재혼했을 때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5년 외로우실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무슨 말이긴요. 당신이 딸이잖아요. 박미선은 57세였습니다. 화려한 검은색 상복 차림이었지만 눈물 한 방울 없었어요. 오히려 입술에는 붉은 립스틱이 선명했죠. 하지만 어머니, 장례 비용은 보통 배우자가. 배우자? 나 돈 없어요. 박미선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준 거 하나도 없어요. 통장도 카드도 재산도 다 당신 명의로 돼 있다면서요?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재혼하실 때 명동에 있는 상가 건물을 어머니 명의로 옮기셨어요. 시세로 15억 정도 되는. 그게 벌써 3년 전이잖아요. 그 사이에 생활비는 누가 댔는데요? 박미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뭐가 어때서요?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박미선은 가방에서 영수증 뭉치를 꺼냈습니다. 봐요. 지난 3년간 내가 쓴 돈. 매달 300만 원씩 총 1억 800만 원이에요. 이것도 당신이 갚아야 해요. 윤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부부 생활비 아닙니까? 생활비? 웃기지 마세요. 나는 당신 아버지 간병인이었어요. 3년 동안 치매 노인 돌보느라 내 인생 다 버렸다고요.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3일 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였어요.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나갔다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날 오후 2시 37분 숨을 거두셨습니다. 윤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박미선은 이미 와 있었어요. 하지만 눈물은 없었습니다. 대신 휴대폰으로 통화만 하고 있었죠. 네, 알겠어요. 그럼 그렇게 진행하세요. 누구와 통화하는지 윤희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장례식장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형 병원이었습니다. 3일장으로 치르기로 했어요. 아버지 친구분들과 윤희 남편, 두 아들까지 모두 모였죠. 그런데 첫날부터 박미선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상주는 내가 설 거예요. 네. 하지만 제가 친딸인데요. 배우자가 우선이에요. 법으로 정해진 거라고요. 박미선은 상주석 정중앙에 앉았습니다. 윤희는 옆으로 밀려났어요. 조문객들도 어색해했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죠. 이튿날 아침 박미선이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분은 법무법인 정도의 김철수 변호사님이에요. 45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에 차갑게 식은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고인의 유산 정리를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지금요?
장례도 안 끝났는데요? 윤희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세금 문제도 있고요. 김철수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고인께서 남기신 재산 목록입니다. 명동 상가 건물 15억, 대치동 아파트 12억, 예금 3억. 총 30억 정도 되십니다. 윤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니요. 그 중에서 명동 상가는 박미선 여사 명의입니다. 나머지는 고인 명의로 되어 있고요. 그럼 그 나머지는 제가, 절반은 배우자가 받습니다. 김철수 변호사가 윤희의 말을 끊었어요. 민법 청구조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일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의 1.5배입니다. 윤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대치동 아파트 12억과 예금 3억, 총 15억을 나누면 박미선이 9억, 자신이 6억을 받는 거였어요. 잠깐만요. 그럼 어머니는 이미 받으신 15억 상가까지 합치면 24억을 가지시는 건가요? 그렇죠. 박미선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법대로 받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윤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년 결혼 생활로 24억을 가져간다니요. 평생 아버지 모시고 살았는데 자신은 6억뿐이라니요. 어머니, 이건 아니잖아요. 뭐가 아닌데요? 3년밖에 안 사셨잖아요. 저는 54년을 아버지 딸로 살았어요. 그게 내 잘못이에요? 법이 그런데 어쩌라고요. 박미선은 가방에서 거울을 꺼내 립스틱을 고쳤습니다. 장례식장에서요.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박미선이 거울을 덮으며 윤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나는 당신 아버지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돈 때문이었어요. 70세 노인이랑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계획이 있어서 하는 거지. 윤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듣기 싫으면 말고. 어쨌든 나는 법대로 받을 거예요. 그리고 장례 비용 2천만 원 당신이 내세요. 나 돈 없어요. 박미선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 그리고 대치동 아파트요. 나 거기서 계속 살 거예요. 내 지분이 9억이니까 반 이상은 내 거잖아요. 당신이 나가든지 아니면 내 지분 9억 사든지 하세요. 윤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장난? 이게 장난으로 보여요? 박미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바보였어요. 재혼할 때 재산 분할 합의서 하나 안 쓰고 덕분에 나는 떼돈 벌었네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야. 잘 됐어. 24억 확정이야. 우리 이제 괜찮아. 윤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박미선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건가요? 그날 밤 윤희는 아버지 영정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조문객들도 다 돌아가고 텅 빈 장례식장이었어요. 아버지, 어떡해요?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평생 효도하며 살았는데 이런 결과를 받아야 하나요? 하지만 영정 속 아버지는 웃고만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윤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서윤희 씨 되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변호사 한지영입니다. 고 서진수 씨의 유언 집행자로 지정된 사람입니다. 윤희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유언이요? 네. 고인께서 3개월 전에 비밀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저희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강남역 5번 출구 앞 정의빌딩 15층입니다. 비밀 유언장이라니 그게 무슨... 자세한 건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윤희 씨,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혹시 박미선 씨한테는 이 사실을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직은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윤희는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비밀 유언장? 아버지가? 그녀는 다시 아버지 영정을 올려다봤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계셨지만 이번엔 뭔가 다르게 보였어요. 마치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준비해뒀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에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는지를요. 다음 날 아침 9시 서윤이는 강남역 5번 출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의빌딩 15층 법무법인 정의. 유리문 너머로 깔끔한 사무실이 보였어요. 윤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서윤희 씨 되십니까?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다가왔어요. 단정한 회색 정장 차림의 지적인 인상이었죠. 네, 맞습니다. 한지영 변호사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한지영은 윤희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죠. 먼저 조의를 표합니다. 고 서진수 씨께서 3개월 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한지영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어요. 혼자 오셨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특히 박미선 씨에게는 절대로요. 윤희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나요? 말씀드리기 전에 서윤희 씨의 과거를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한지영이 노트를 펼쳤어요. 아버님과는 어떤 관계셨나요? 윤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54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버지는 제 전부였습니다.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970년생인 윤희는 외동딸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순자는 2015년 68세의 나이로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윤희는 아버지를 더 챙기기 시작했죠. 일주일에 3번은 대치동 집에 들렀습니다. 밑반찬을 만들어가고 청소를 하고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남편 김태수와 2 아들도 함께요. 아버지, 오늘은 제가 된장찌개 끓여왔어요. 고맙다, 윤희야. 아버지는 늘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손주들을 무척 아꼈어요. 큰 손주 김민주는 27세, 작은 손주 김민석은 24세였죠. 할아버지, 저 이번에 회사 들어갔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 대견하구나. 아버지는 손주들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해 하셨어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2020년 가을,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윤희야, 아빠가 외로워서 그러는데. 네, 아버지. 재혼을 생각하고 있단다. 윤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70세였어요. 재혼이요? 응.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쓸쓸해서. 내 엄마 떠난 지도 5년이 됐잖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괜찮겠니? 윤희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행복하시다면요. 좋으세요, 아버지. 누구신데요? 박미선이라고. 노인정에서 만났어. 나보다 10살 어리지만 착하단다. 일주일 후 윤희는 박미선을 만났습니다. 대치동 아파트 거실에서였어요. 박미선은 57세였지만 50대 초반처럼 보였죠. 화려한 화장에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윤희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요. 많이 들었어요. 박미선은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차갑고 딱딱했어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죠.
제가 아버지 잘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박미선의 말은 공손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마치 이 집, 이 재산을 평가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윤희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정확한 직감이었는지요. 결혼식은 2020년 11월에 치러졌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간단하게 했어요. 하객도 30명 정도였죠. 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윤희야, 고맙다. 내가 허락해줘서. 축하드려요, 아버지. 윤희는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결혼 후 첫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박미선은 집안일도 하고 아버지 식사도 챙겼어요. 윤희가 방문하면 반갑게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윤희 씨. 오늘은 제가 갈비찜 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2달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선은 점점 집안일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매일 나가서 친구들을 만났죠. 어머니, 아버지 식사는 챙겨드렸어요? 윤희가 전화로 물으면 박미선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배달시켰어요. 나도 바쁘다고요. 아버지는 윤희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었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윤희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윤희가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명동 상가 건물의 등기부등본이었죠. 아, 그거 미선이한테 줬어. 15억짜리 상가를요? 왜요? 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미선이가 불안해하더라고. 혹시 내가 죽으면 쫓겨날까봐. 그래서 명의를 옮겨줬어. 윤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버지, 그건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에요?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괜찮아. 어차피 내 재산인데.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박미선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15억짜리 상가를 받은 후부터였죠. 윤희 씨, 이제 너무 자주 오지 마세요. 어느 날 박미선이 대놓고 말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당신 아버지 이제 제 남편이에요. 당신이 자꾸 오면 우리 부부 생활에 방해가 돼요. 윤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냥 아버지 안부를 확인하려고. 전화로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박미선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윤희는 일주일에 한 번만 전화로 안부를 물었어요. 아버지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죠. 윤희야, 나 괜찮아.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응. 걱정하지 마.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1년 겨울, 윤희는 명절에 아버지 댁을 방문했어요. 설날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윤희는 경악했습니다. 거실이 엉망이었어요. 설거지가 쌓여 있고 쓰레기가 넘쳐났죠. 냄새도 심했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며칠은 안 갈아입으신 것 같았죠. 윤희야, 왔구나. 어머니는요? 미선이는 친구들이랑 제주도 갔어. 어제. 윤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설날에 남편을 두고 제주도라니요. 아버지, 이렇게 계시면 어떡해요.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해. 하지만 아버지는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윤희는 그날 하루 종일 청소하고 요리했습니다. 박미선은 3일 후에야 돌아왔어요. 어머니, 설날에 어떻게 아버지를 혼자 두고 가실 수 있어요? 윤희가 따졌습니다. 뭐가 어때서요? 당신 아버지 어른인데 혼자 못 있어요? 그래도 설날인데요. 아, 시끄러워요. 내 인생인데 내가 알아서 해요. 박미선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2년째, 3년째가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말이 없어지셨어요. 윤희가 전화하면 응, 그래, 괜찮아만 반복하셨죠. 2024년 1월 아버지가 갑자기 전화하셨습니다. 윤희야, 아빠가 며칠 후에 병원 검진 받으러 간다. 무슨 검진이세요? 그냥 정기 검진.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뭔가 감추시는 것 같았죠.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서 확인 좀 하려고. 전화가 끊어진 후 윤희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아버지가 한지영 변호사를 찾아간 것이요. 한지영 변호사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고 서진수 씨께서 3개월 전인 2024년 2월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췌장암 3기 판정을 받으셨다고 하더군요. 네. 윤희는 눈이 커졌어요. 췌장암이요? 네. 여명이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유언장을 작성하러 오신 거죠. 그럼 아버지가 아프신 걸 알고 계셨단 말인가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을까요? 한지영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마도 박미선 씨를 시험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서류를 꺼냈어요. 그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첫 장을 펼치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유언장의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 서진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어요. 첫째, 박미선과의 결혼은 나의 실수였습니다. 그녀는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재산만을 원했습니다. 윤희의 눈이 커졌어요. 둘째, 박미선에게 이미 증여한 명동상가 15억 원은 사기에 의한 증여이므로 법적으로 취소를 요구합니다. 셋째, 나의 모든 재산인 대치동 아파트 12억, 예금 3억, 그리고 박미선으로부터 회수한 상가 15억을 모두 합쳐 총 30억 원은 전액 딸 서윤이에게 상속합니다. 넷째, 박미선은 배우자이나 상속에서 제외합니다. 근거는 첨부된 증거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윤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자 사진들이 나왔어요. 첫 번째 사진은 박미선이 한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날짜는 2023년 6월 15일이었어요. 두 번째 사진은 같은 남자와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식사하는 장면이었죠. 2023년 8월 3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박미선이 그 남자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었어요. 2023년 11월 20일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윤희가 한지영을 올려다봤어요. 고 서진수 씨께서 사립탐정을 고용하셨습니다. 6개월간 박미선 씨를 미행한 결과입니다. 한지영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 남자는 송재혁이라는 45세 남성입니다. 박미선 씨의 오래된 애인이고요. 애인이요? 네. 두 사람은 박미선 씨가 고인과 결혼하기 전부터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계속 만났어요. 한지영이 통화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박미선 씨와 송재혁 씨의 통화 내용입니다.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윤희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박미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조금만 참아. 그 영감 나이가 70이야. 몇 년 안 가. 송재혁의 목소리가 이어졌죠. 알아.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잖아. 빨리 끝내. 고지야. 건강도 안 좋은 것 같고. 그럼 우리 30억 받아서 해외로 가는 거야. 좋아. 사랑해, 미선아. 녹음이 끝났습니다. 윤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온몸이 떨렸죠. 이 여자가 감히. 더 있습니다.
한지영이 은행 거래 내역을 꺼냈어요. 박미선 씨는 지난 3년간 고인의 생활비 통장에서 매달 500만 원씩 빼돌렸습니다. 총 1억 8천만 원이고요. 1억 8천만 원이요? 네. 모두 송재혁 씨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한지영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박미선 씨는 2주 전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생명보험 5억 원을 들었습니다. 수익자는 자기 자신으로요. 윤희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럼 아버지께서 이 모든 걸 알고 계셨단 말인가요? 네. 그래서 췌장암 진단을 받은 직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유언장을 작성하셨죠. 한지영의 눈빛이 단호해졌어요. 고인의 마지막 부탁은 이겁니다. 박미선으로부터 모든 재산을 회수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요. 윤희는 유언장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육필로 쓰인 글이 있었어요. 윤희야, 미안하다. 아빠가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졌구나. 그 여자한테 속았어. 하지만 늦게나마 깨달았단다. 내 재산은 내가 받아야 해. 평생 나를 지켜준 내 딸에게 가야 한다. 부디 이 유언대로 해주렴.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사랑한다, 윤희야.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한지영이 티슈를 건넸어요. 고인께서 모든 걸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먼저 박미선 씨에게 유언장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증여 취소 소송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형사 고소요? 네. 사기, 횡령, 배임 혐의입니다. 증거가 충분하니 기소는 확실합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 공개하죠? 오늘 오후 3시 유언 공개 장소는 대치동 아파트입니다. 박미선 씨에게 이미 통보했습니다. 바로 그때 윤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미선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윤희 씨, 무슨 유언장이래요? 박미선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변호사한테 연락 왔는데 오늘 3시에 아파트로 오래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도 방금 알았어요. 아버지께서 유언장을 남기셨나 봐요. 유언장? 그게 뭐가 중요해요? 법적으로 내가 배우자인데. 그건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아니, 지금 말해봐요. 뭐가 쓰여 있는데요? 윤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후 3시에 보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3시 대치동 아파트 거실. 박미선은 이미 와 있었어요. 화려한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죠. 옆에는 김철수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늦었네요. 박미선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제 시간에 왔는데요. 윤희가 한지영 변호사와 함께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유언 공개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지영이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고 서진수 씨께서 2024년 2월 15일 제 사무실에서 공증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공증 유언장이요? 김철수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법적 효력이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한지영이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항입니다. 박미선과의 결혼은 나의 실수였으며 그녀는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재산만을 원했다. 뭐라고요? 박미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헛소리예요? 조용히 들으시죠. 한지영이 계속 읽었습니다. 두 번째, 박미선에게 증여한 명동 상가 15억 원은 사기에 의한 증여이므로 법적으로 취소한다. 사기라고요? 말도 안 돼요. 박미선이 소리쳤어요. 세 번째, 모든 재산 30억 원은 전액 딸 서윤이에게 상속한다.
박미선은 배우자이나 상속에서 제외한다. 제외라고요? 박미선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건 무효예요. 배우자한테 법적 상속분이 있다고요. 김철수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맞습니다. 민법상 배우자는 유류분 청구권이 있습니다. 유언으로도 박탈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한지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단 상속 결격 사유가 있으면 예외죠. 상속 결격 사유요? 네. 민법 1004조에 따르면 고의로 피상속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상속권을 잃습니다. 박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뭔 소리예요? 내가 언제 그 사람을 죽였다고. 직접 죽이진 않으셨죠. 한지영이 사진들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기여하셨습니다. 고인께서 췌장암으로 고통받는 동안 당신은 애인과 바람을 피우셨어요. 사진 속 박미선과 송재혁이 다정하게 포옹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송재혁 씨죠? 45세. 당신의 오랜 애인이고요. 한지영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여보, 조금만 참아. 그 영감 나이가 70이야. 몇 년 안 가. 박미선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지야. 건강도 안 좋은 것 같고. 그럼 우리 30억 받아서 해외로 가는 거야. 녹음이 끝나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박미선은 입술을 떨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변호사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이건 합성이에요. 조작이라고요. 박미선이 소리쳤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검증받았습니다. 한지영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100% 원본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은행 거래 내역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3년간 당신은 고인의 생활비 통장에서 매달 500만 원씩 총 1억 8천만 원을 빼돌렸어요. 모두 송재혁 씨 계좌로 입금했죠. 그건 제 생활비예요. 매달 500만 원이요? 게다가 남의 계좌로 송금한 게 생활비예요? 윤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박미선 씨. 이제 그만하세요. 뭐라고요? 감히 나한테. 감히요? 윤희가 한 걸음 다가갔어요. 제 아버지를 속이고 재산을 노리고 바람까지 피운 사람이 감이라는 말을 쓰시나요? 박미선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참았어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아버지를 소홀히 해도 집안일 안 해도 설날에 제주도 가도 참았어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암으로 고통받는 동안 애인이랑 놀러 다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30억 받아서 도망갈 계획이었죠. 박미선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지금부터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지영이 서류를 꺼냈어요. 첫째, 명동 상가 증여 취소 소송. 둘째, 횡령 및 배임 형사 고소. 셋째, 간통 및 사기 혐의 추가 고소. 잠깐만요. 김철수 변호사가 막았습니다. 합의할 수 있습니다. 박미선 씨 상가를 자진 반환하시면. 닥쳐요. 박미선이 자기 변호사에게 소리쳤어요. 내가 왜 반환해요? 내 거라고요.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도요? 한지영이 냉소를 띄었습니다. 법정에서 보시죠. 검사도 이미 접촉했습니다. 기소는 확정입니다. 박미선은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섰어요. 좋아요. 법정에서 보죠. 내가 질 것 같아요? 자신 있으시면 가세요. 윤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미선이 문을 박차고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지영이 말했어요. 생명보험 5억 건 보험사에 사기 신고했습니다. 그것도 못 받으실 거예요. 박미선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당신들 후회할 거예요. 후회는 당신이 하게 될 겁니다. 윤희가 대답했습니다. 박미선이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거실에 윤희와 한지영만 남았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한지영이 말했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윤희는 아버지 영정을 올려다봤습니다. 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박미선이 얼마나 집요하게 반격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비밀들이 드러날지를요. 일주일 후, 윤희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희야, 나 은정이야. 고등학교 동창 최은정이었어요. 20년 만에 처음 듣는 목소리였죠. 은정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그게 내 이야기가 인터넷에 떠돌아서. 인터넷에? 윤희는 급히 휴대폰을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7위에 대치동 유산 상속 전쟁이라는 키워드가 올라와 있었어요. 기사를 클릭하자 박미선의 인터뷰가 떴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3일 전 찍은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었어요. 박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카메라를 향해 말하고 있었죠. 3년 동안 치매 노인을 간병했어요. 밤낮 없이 돌봤죠.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자마자 친딸이 저를 내쫓으려 합니다. 치매 노인이라니요? 윤희는 화면을 멈췄어요. 아버지는 췌장암이었지 치매가 아니었는데요.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제 남편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변호사가 찾아와서 유언장을 작성하게 했대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박미선이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법적 배우자입니다.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친딸이 전부 가져가려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기자가 질문했어요. 바람 피운 증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건 조작이에요. 박미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친딸 측 변호사가 저를 모함하려고 만든 거예요. 저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3년 동안 헌신적으로 간병했고요. 영상 아래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친딸이 너무 욕심 많은 거 아니에요? 3년 간병했으면 재산 받을 자격 있죠. 요즘 자식들 정말 부모 재산만 노리네요. 윤희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 김태수였어요. 여보, 지금 집 앞에 기자들이 와 있어. 뭐라고요? 우리 집 주소가 어떻게 생 건지. 초인종 계속 누르고 있어. 윤희는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도착한 윤희의 집 앞에는 정말 기자 5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윤희 씨 맞으시죠?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계모를 상속에서 제외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박미선 씨가 3년간 간병한 건 사실 아닙니까? 유언장이 정말 진짜입니까? 조작 아닙니까? 윤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남편 김태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여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박미선이 언론 플레이 시작한 거예요. 윤희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지영 변호사님께 연락해야겠어요. 전화를 걸자 한지영이 받았습니다. 윤희 씨 받습니다. 박미선 측에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네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언론에 대응하지 마세요. 자칫하면 더 꼬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거짓말인데요.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법정 준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증여 취소 소송 1차 변론이 일주일 후에요. 전화를 끄는 윤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희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재산 욕심에 눈이 멀어서 계모를 괴롭히는 쓰레기.
효도는 개가 먹었나요? 당신 같은 사람이 엄마라니 자식들 불쌍하네요. 악플이었습니다. 하루에 수십 통씩 왔어요. 윤희는 휴대폰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3일 후 윤희는 한지영으로부터 또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윤희 씨, 박미선이 맞고소했어요. 맞고소요? 네. 명예훼손과 무고죄로요. 본인을 바람둥이로 몰았다면서 10억 손해배상 청구했어요. 10억이요? 윤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명예훼손이에요? 그쪽 주장은 증거가 조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면서 치료비 명목으로 5억, 위자료 5억을 청구했어요. 윤희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더 있습니다. 한지영의 목소리가 어두워졌어요. 박미선이 아버님의 주치의를 매수했어요. 주치의를요? 네. 강남성 모병원 내과 전문의 이준호 씨인데요. 박미선 측 증인으로 나서기로 했대요. 무슨 증언을 하는데요? 고 서진수 씨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다고 거짓 진술할 겁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다면서요. 윤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버지는 3개월 전까지 멀쩡하셨어요. 알아요. 하지만 의사 증언은 법정에서 무게가 큽니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해요.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윤희의 큰아들 김민준이 급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27세인 민준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죠. 엄마, 회사에서 소문 났어요. 무슨 소문? 엄마가 할아버지 재산 때문에 할머니를 괴롭힌다고요. 인사팀에서 저한테 따로 불러서 물어봤어요. 민준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안 믿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상해요. 윤희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엄마 때문에.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이거 언제 끝나요? 인터넷에 계속 기사 올라오잖아요. 곧 끝날 거야. 윤희는 대답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증여 취소 소송 1차 변론이 열렸어요. 윤희는 한지영과 함께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맞은편 피고석에는 박미선과 김철수 변호사가 앉아 있었죠.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판사였어요. 증여 취소 청구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주장 들어보시죠. 한지영이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박미선은 고 서진수를 속이고 명동상가 15억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이는 민법 제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취소를 청구합니다. 피고 측 반론은요? 김철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원고의 주장은 근거 없는 모함입니다. 박미선은 3년간 헌신적으로 고인을 간병했고 증여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었습니다. 증거자료 제출하세요. 한지영이 사진과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의 불륜 증거와 재산 횡령 증거입니다. 판사가 자료를 검토했어요. 피고 측 이에 대한 해명은요? 김철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자료들은 모두 조작입니다. 원고 측이 고용한 사립탐정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것이고요. 조작이라는 증거 있습니까? 증인을 신청합니다. 강남성 모병원 이준호 의사입니다. 법정문이 열리고 40대 남성이 들어왔어요. 이준호 의사였습니다. 증인은 고인의 주치의였죠?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준호가 대답했어요. 고인의 정신 상태는 어땠습니까? 2023년 하반기부터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습니다. 윤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한지영이 손으로 막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었죠? 기억력 감퇴, 판단력 저하, 시간 개념 혼란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2024년 2월경에는 증상이 심해져서 제가 요양병원 입원을 권유했습니다. 2024년 2월이면 유언장 작성 시기와 일치하는군요. 김철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시기에 고인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한지영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반대 신문하겠습니다. 허가합니다. 증인, 치매 진단서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이준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건 환자 개인정보라서 법원 명령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진단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다고요? 치매 의심 환자를 진단서도 안 쓰고 요양병원 권유했단 말입니까? 구두로 권유했습니다. 의료 기록은요? 차트에 치매 의심 기록 있습니까? 이준호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그때 바빠서 기록을 못했습니다. 참 이상하네요. 한지영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병원 측에서 받은 고인의 전체 의료 기록입니다. 어디에도 치매 관련 기록이 없어요. 2024년 2월 검진 기록에는 정신상태 양호라고 쓰여 있고요. 이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증인, 혹시 박미선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아, 아닙니다. 2주 전 당신 계좌로 3천만 원이 입금됐는데요. 송금인이 박미선입니다. 한지영이 은행 거래 내역을 제출했어요.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그건 그냥 개인적으로 빌린 돈입니다. 차용증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3천만 원을 빌려줬다고요? 증인, 위증죄 아시죠? 이준호는 땀을 흘리며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증인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되는군요. 다음 변론 기일에 추가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재판장님, 김철수가 급히 말했습니다. 증인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굽니까? 고인의 오랜 친구 정태식 씨입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70대 노인이 들어왔어요. 윤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태식은 아버지의 50년 지기 친구였거든요. 증인, 고인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50년 친구입니다. 정태식이 대답했어요. 박미선과 고인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진수가 재혼하고 정말 행복해했어요. 윤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태식 아저씨가 왜 거짓말을요? 박미선이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에 대해서는요? 말도 안 됩니다. 미선 씨는 진수를 정말 사랑했어요. 제가 늘 두 사람을 봤거든요. 정태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수는 딸 윤희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뭐라고요? 윤희가 소리쳤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님, 증인의 말을 계속 들어주십시오.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진수는 딸이 자기 재산만 노린다고 불평했어요. 특히 재혼 후에는 윤희가 미선 씨를 괴롭힌다면서 화를 냈죠. 거짓말이에요. 윤희가 또 소리쳤습니다. 원고, 한 번 더 그러시면 퇴정 명령하겠습니다. 판사가 경고했어요. 한지영이 윤희를 진정시키고 일어섰습니다. 증인, 박미선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런 거짓 증언을요? 거짓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정태식이 고개를 저었어요. 한지영은 더 이상 반론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변론 기일은 3주 후로 정하겠습니다. 판사가 선언했습니다. 법정을 나온 윤희는 복도에서 정태식을 마주쳤어요. 아저씨, 왜 그러세요? 아버지 50년 친구잖아요.
정태식은 윤희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윤희야. 박미선한테 얼마 받으셨어요? 정태식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어요. 윤희는 그 자리에 서서 울고 싶었습니다. 윤희 씨, 한지영이 다가왔어요. 힘내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증인들이 다 거짓말을 하잖아요. 우리도 증인이 있습니다. 다음 변론 때 반격할 거예요. 그날 저녁 윤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미선과 마주쳤습니다. 법원 주차장이었어요. 어머, 윤희 씨. 박미선이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늘 법정 어땠어요? 제 증인들 훌륭하죠? 당신 정말 비열해요. 비열하다고요? 박미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다 당신이 시작한 일이에요. 내 재산 빼앗으려고 했잖아요. 당신 재산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재산이에요. 3년 간병한 게 내 재산 아니고 뭐예요? 박미선이 윤희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있잖아요, 윤희 씨. 당신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나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증인도, 증거도, 언론도 다 내 편이에요. 박미선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판사도 내 편으로 만들 거예요. 판사를요? 깜짝 놀랄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다음 변론 때 보면 알아요. 박미선은 고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떠나는 걸 보며 윤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박미선의 완벽해 보이는 계획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다는 것을요. 2차 변론 이틀 전 윤희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윤희 씨, 큰일 났어요. 한지영이 급히 전화를 걸어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우리 증인 3명이 모두 증언을 거부했어요. 네. 왜요? 윤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말 안 하는데 누군가 압박한 것 같아요. 한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원래 윤희 측 증인은 3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주치의였던 김영우 의사, 아버지와 40년을 함께한 회사 동료 박정숙, 그리고 아버지 집 근처 슈퍼주인 이순이었어요. 김영우 의사님은 왜 안 나오신대요? 갑자기 병원에서 징계를 받았대요. 환자 정보 유출 혐의로요. 그게 무슨, 누군가 익명으로 제보했대요. 김 의사가 환자 차트를 외부에 유출했다고요. 윤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정수 아저씨는요? 회사에서 갑자기 해외 출장 명령이 떨어졌대요. 3개월간 중국 지사로요. 3개월이요? 네. 거부하면 인사불이익 준다고 했대요. 이순희 사장님은요? 한지영이 한숨을 쉬었어요. 슈퍼에 세무조사가 나왔대요. 갑자기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 법정에 못 나온다고. 윤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미선이 한 거예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요. 그럼 우리 증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으로선 그렇습니다. 윤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어떡하죠? 다른 증인을 급히 찾아보겠습니다. 이틀이 있으니까. 하지만 한지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죠. 남편 김태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앉아요? 당신도 못 자는구나. 태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무슨 말? 이거 그만두는 게 어때? 윤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소송 말이야. 그냥 박미선이 가지라고 하자. 무슨 소리예요, 지금? 윤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여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증인도 없고 언론도 우리 편이 아니고. 태수가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생각도 해야지. 회사에서 소문나서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이건 아버지 유언이에요. 유언이 뭐가 중요해?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하지. 태수의 말에 윤희는 말문이 막혔어요. 박미선이 24억 가져가면 우리한테 6억 남잖아. 그것도 큰 돈이야. 6억이요? 30억이 우리 거예요. 법적으로요. 법적으로는 그렇지. 하지만 이기지 못하면 소용없잖아. 태수가 일어섰습니다. 나는 그만뒀으면 좋겠어. 이 싸움. 그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윤희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다음 날 아침 더 나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아들 김민석이 집에 찾아왔어요. 24세인 민석은 대학원생이었죠. 엄마. 민석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학교에서 장학금 탈락했어요. 뭐라고? 윤희는 깜짝 놀랐어요. 민석은 성적 우수 장학생이었습니다. 1년에 8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었죠. 왜? 내 성적은 1등급인데. 학생처에서 불렀어요. 가족 문제로 학교 이미지에 안 좋다면서. 민석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가 언론에 나온 게 문제래요. 재산 싸움으로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그게 무슨. 그리고 교수님도 저한테 연구실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이거 언제 끝나요? 저는 그냥 공부하고 싶어요. 윤희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민석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2차 변론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윤희는 한지영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윤희 씨,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증인을 못 구했어요. 이틀 동안 20명 넘게 연락했는데 다들 거절했어요. 윤희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럼 오늘 법정에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지영의 목소리에도 절망이 묻어났어요.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윤희는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떨렸어요. 맞은편 피고석의 박미선은 화려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여유롭게 앉아 있었죠.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2차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증인 신청은요? 한지영이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증인 신청을 철회하겠습니다. 철회라니요? 판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증인들이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원고 측은 더 이상 증거가 없다는 말입니까? 지난번 제출한 증거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한지영이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법정 분위기는 싸늘했어요. 피고 측은요? 김철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저희는 추가 증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고 서진수 씨의 주치의였던 김영우 의사입니다. 윤희는 깜짝 놀라 한지영을 쳐다봤어요. 김영우는 원래 윤희 측 증인이었는데요. 법정 문이 열리고 김영우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의사였어요. 증인, 고인을 몇 년이나 진료하셨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15년입니다. 김영우가 대답했어요. 고인의 건강 상태는 어땠습니까? 2023년 말부터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췌장암 진단을 받았고요. 정신 상태는요? 김철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김영우가 서류를 꺼냈어요. 고인은 2024년 1월부터 강한 진통제를 복용했습니다. 펜타닐 패치와 모르핀이었죠. 그게 정신 상태에 영향을 줍니까? 당연합니다. 이 정도 용량이면 환각, 착란, 판단력 저하가 올 수 있습니다. 윤희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럼 2024년 2월 유언장 작성 당시 고인의 정신 상태는요?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김영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사로서 확신하십니까? 네, 확신합니다. 한지영이 벌떡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반대 신문하겠습니다. 허가합니다. 증인, 진료 기록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김영호가 서류를 건넸어요. 한지영이 꼼꼼히 읽었습니다. 여기 2024년 2월 10일 진료 기록을 보면 정신 상태 양호라고 쓰여 있는데요. 그건 제가 실수로 잘못 쓴 겁니다. 실수라고요? 의사가 차트를 잘못 씁니까? 바빠서 그랬습니다. 김영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증인, 혹시 협박받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병원에서 징계받은 것 알고 있습니다. 환자 정보 유출 혐의로요. 김영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보가 익명이었죠? 혹시 박미선이 한 거 아닙니까? 이에 있습니다. 김철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추측성 질문입니다. 인정합니다. 다른 질문 하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한지영은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어요.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증인 신문이 끝나고 판사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 측 주장이 약해 보입니다. 윤희의 심장이 철렁했어요. 피고 박미선은 3년간 고인을 간병했고 증여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보입니다. 재판장님, 한지영이 급히 일어섰습니다. 저희에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추가 증거를 찾아오겠습니다. 이미 2번의 변론 기회를 드렸습니다. 판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다음 변론 기일에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3주 후 같은 시간입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을 나온 윤희는 복도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윤희 씨, 괜찮으세요? 한지영이 부축했습니다. 질 것 같아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대로 지는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지만 판사님 표정 보셨잖아요. 이미 결론 내신 것 같았어요. 한지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윤희야.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희가 고개를 들자 70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이모, 어머니의 여동생 이순옥이었어요. 윤희는 1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이모 어떻게? 신문에서 봤어. 내 기사. 순옥은 70대였지만 정정해 보였어요. 이모.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울지 마. 내가 왔잖아. 순옥이 윤희를 안았어요. 이모, 저 어떡해요. 이대로 지는 것 같아요. 지긴 뭘 져. 아직 안 끝났어. 순옥이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 일기장이야. 윤희는 눈이 커졌어요. 일기장이요? 응. 내 아버지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쓴 거야. 마지막 1년 반 동안의 기록이지. 순옥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2023년 6월 15일. 오늘 미선이가 또 나가서 안 들어왔다. 누구를 만나는 걸까? 불안하다. 윤희는 숨을 죽였어요. 2023년 8월 3일. 미선이 통장에서 500만 원이 사라졌다. 물어봐도 모른다고 한다. 도대체 어디에 쓴 걸까? 이모, 이걸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나한테 맡겼어. 혹시 모르니까 보관해 달라고. 순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형부가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말했어. 미선이한테 속았다고. 만약 자기가 죽으면 이 일기장을 윤희한테 전해달라고. 한지영이 다가왔습니다. 이게 정말 고인의 육필입니까? 네, 제 형부 글씨 맞아요. 이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한지영의 눈이 반짝였어요. 필적 감정을 받고 내용을 정리하면
바로 그때 박미선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어머, 윤희 씨. 오늘 법정 어땠어요? 박미선이 비웃으며 다가왔어요. 판사님 표정 보니까 답 나온 것 같던데요. 아직 안 끝났어요. 윤희가 일기장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안 끝났다고요? 박미선이 윤희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게 뭔데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윤희가 일기장을 가방에 넣었어요. 박미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든 소용없을 거예요. 나는 이미 이겼어요. 그럼 다음 변론에서 보시죠. 윤희가 돌아섰습니다. 박미선은 복도에 서서 윤희 일행이 사라지는 걸 지켜봤어요. 그녀의 표정에 처음으로 불안함이 스쳤죠. 그날 밤 윤희는 아버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2024년 4월 28일. 오늘 의사한테 들었다. 앞으로 3개월 남았다고. 미선이는 모른다. 알면 더 서두를 테니까. 윤희야, 미안하다. 아빠가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졌구나. 하지만 이제 바로잡을 거야. 부디 이 일기장이 내 무기가 되길 바란다. 사랑한다, 내 딸.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이길게요. 꼭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박미선에게 마지막 반격 카드가 하나 더 남아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9시 윤희는 한지영의 법률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이순옥 이모도 함께였어요.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일기장이 놓여 있었죠. 먼저 필적 감정부터 받아야 합니다. 한지영이 말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면 2주 정도 걸려요. 2주요? 다음 변론이 3주 후인데. 딱 맞아요. 감정 결과 나오면 바로 법정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지영이 일기장을 꼼꼼히 살폈어요. 내용도 정말 구체적이네요. 날짜, 시간, 상황까지 다 적혀 있어요. 윤희는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오늘 미선이가 명동 상가명에 이전해 달라고 했다. 나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해줬다. 15억짜리 건물인데. 2024년 1월 5일. 미선이가 또 나가서 새벽 2시에 들어왔다. 향수 냄새가 난다. 내 것이 아니다. 다른 남자 냄새 같다. 2024년 2월 3일. 통장 확인했더니 또 500만 원이 빠져나갔다. 미선이한테 물어봤더니 화를 냈다. 당신이 나를 의심하냐고. 한지영이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했어요. 이 부분들이 핵심 증거가 될 겁니다. 고인이 직접 박미선의 불륜과 횡령을 목격하고 기록했으니까요. 그런데 변호사님, 윤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미선 측에서 이것도 조작이라고 하면 어떡하죠? 그래서 필적 감정이 중요한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면 반박할 수 없어요. 한지영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모님께 증인으로 서주셔야 합니다. 저요? 순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이 일기장을 고인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증언이 필요해요. 물론이죠. 형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어요.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영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그럼 바로 감정 의뢰하겠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윤희와 순옥이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순옥이 윤희의 손을 잡았어요. 윤희야, 힘내. 네, 이모.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언니도 그렇고. 순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형부가 얼마나 외로워하셨는지 내가 다 알아. 그래서 재혼하는 것도 이해했지. 이모. 하지만 박미선 그 여자는 처음부터 수상했어. 눈빛이 달랐거든.
돈을 보는 눈이었지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어.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형부가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울고 계셨어. 자기가 바보같이 속았다고. 윤희한테 미안하다고. 순옥이 윤희를 안았어요. 그러니까 꼭 이겨야 해. 형부의 마지막 소원이잖아. 네, 이모. 꼭 이길게요. 윤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오후 윤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서 남편 태수와 두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들들 불렀어. 태수가 말했습니다. 가족회의 좀 하자고. 윤희는 소파에 앉았어요. 큰아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오늘 회사 그만뒀어요. 뭐라고? 윤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회사인데. 회사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상사는 저를 찍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엄마가 이 싸움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민준아, 엄마, 돈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하잖아요. 작은 아들 민석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엄마. 학교에서 너무 힘들어요. 친구들도 다 알아요. 윤희는 두 아들을 바라봤어요. 얘들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그만두세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박미선이 가져가게 놔두면 안 돼요? 그럼 우리도 편해지잖아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 돼. 윤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들들이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하지만. 얘들아, 엄마 말 잘 들어봐. 윤희가 두 아들 앞에 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뭔데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야. 그리고 정의의 문제지.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미선은 할아버지를 속이고 바람 피우고 재산을 훔쳤어. 그런데 그 사람이 이기게 놔두면 안 돼. 하지만 엄마, 우리는. 엄마도 알아. 너희가 얼마나 힘든지. 윤희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사 그만둔 것도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는 것도 다 엄마 때문이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엄마가 여기서 포기하면 너희한테 뭘 가르치는 거니?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으라는 거야? 강한 사람한테는 져야 한다는 거야? 민준과 민석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참고 살았어. 시어머니한테도 남들한테도. 하지만 이번만큼은 못 참아. 윤희가 일어섰어요.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주신 거야. 이기라고. 정의를 지키라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수가 일어나 윤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겁쟁이였어. 당신은. 아니야. 나도 포기하자고 했잖아. 하지만 당신 말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 태수가 윤희를 안았습니다. 끝까지 싸워. 우리 가족이 다 도울게. 민준이 일어섰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아니야, 민준아. 회사는 다시 찾으면 돼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다시 못 오시잖아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엄마. 뭐든지 시키세요. 민석도 어머니를 안았어요. 저도요, 엄마. 장학금 없어도 괜찮아요. 알바하면 되죠. 윤희는 가족을 꽉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얘들아. 일주일 후 한지영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윤희 씨,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소식이세요? 필적 감정 결과 나왔어요. 100%고 서진수 씨의 친필로 확인됐습니다. 윤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정말요?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공식 감정서 발급해줬어요. 이제 법정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한지영의 목소리가 들떴습니다. 송재혁 씨 찾았어요. 박미선 애인이요? 네. 지금 제주도에 숨어 있대요. 사립탐정이 위치 파악했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증인으로 세울 겁니다. 윤희는 귀를 의심했어요. 애인을 증인으로요? 네. 협박하면 돼요. 안 나오면 공범으로 형사 고소한다고. 한지영이 웃었습니다. 송재혁은 박미선한테 1억 8천만 원을 받았어요. 횡령 공범이죠. 이걸 빌미로 압박하면 증언할 겁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내일 제주도 내려가서 직접 만나볼 겁니다. 윤희 씨도 같이 가시겠어요? 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윤희와 한지영은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 시간 후 제주공항에 도착한 두 사람은 렌터카를 빌려 서귀포로 향했어요. 사립탐정이 알려준 주소는 해안가의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저기에요. 한지영이 펜션을 가리켰습니다. 주차장에 검은색 BMW가 보였어요. 송재혁의 차였죠. 두 사람은 펜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03호. 한지영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45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어요. 송재혁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법무법인 정의 한지영 변호사입니다. 한지영이 명함을 내밀었어요. 송재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로? 들어가서 이야기할까요? 한지영이 방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송재혁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어요. 거실에 앉은 한지영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송재혁 씨, 박미선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그건 왜 물어보시는데요? 대답하세요. 개인적인 친구입니다. 친구요? 한지영이 사진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다정하게 걷는 사진들이었죠. 이것도 친구 사이입니까? 송재혁은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것 좀 보시죠. 한지영이 은행 거래 내역을 펼쳤습니다. 지난 3년간 박미선으로부터 총 1억 8천만 원을 받으셨네요. 매달 500만 원씩이요. 그건 빌린 돈입니다. 차용증 있습니까? 송재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횡령 공범이네요. 한지영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 돈은 고 서진수 씨의 생활비 통장에서 나온 겁니다. 박미선이 무단으로 빼돌린 거죠. 당신은 그 돈을 받았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매달 500만 원씩 3년 동안 받으면서요? 한지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송재혁 씨,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무슨 선택지요? 첫째,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박미선과의 관계를 증언하세요. 그럼 횡령 공범 혐의는 빠져드립니다. 송재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둘째, 거부하시면 바로 형사 고소합니다. 횡령 공범, 사기 방조죄로요. 징역 3년 이상 나올 겁니다. 저는 선택하세요. 지금 당장. 한지영이 시계를 봤습니다. 송재혁은 한참을 고민했어요. 증언하면 정말 고소 안 하십니까? 약속합니다. 서면으로 작성해 드릴게요. 송재혁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언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한지영이 녹음기를 꺼냈어요. 그럼 지금부터 진술 받겠습니다. 박미선과는 언제부터 사귀었습니까? 2019년부터입니다. 고 서진수 씨와 결혼하기 전부터군요. 네. 결혼 후에도 계속 만났습니까? 네, 만났습니다. 송재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박미선이 뭐라고 했습니까? 조금만 참으면 30억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해외로 가서 살자고요.
윤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횡령한 1억 8천만 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제 사업 자금으로 썼습니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한지영이 녹음을 멈췄어요. 3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세요. 불출석하면 구속영장 청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윤희와 한지영이 펜션을 나왔습니다. 차에 오른 윤희가 말했어요. 정말 증언할까요? 할 겁니다. 안 하면 감옥 가니까요. 한지영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우리 패가 다 모였어요. 일기장, 필적 감정서, 송재혁 증언.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겁니다. 반드시요. 비행기로 돌아오는 길, 윤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희망이 보여요. 윤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박미선이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요. 최종 변론 3일 전 윤희는 한지영으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희 씨, 당장 사무실로 오세요. 한지영의 목소리가 급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못해요. 빨리 오세요. 30분 후 법률사무실에 도착한 윤희는 한지영의 굳은 표정을 봤습니다. 변호사님, 무슨 일이에요? 송재혁이 증언을 번복했어요. 뭐라고요? 윤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오늘 아침에 전화 왔어요. 법정에 못 나간다고. 한지영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이유도 안 되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윤희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분명히 박미선이 또 뭔가 했을 겁니다. 협박이든 회유든. 한지영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제주도까지 가서 증언 약속 받았는데 그럼 우리 증거가 일기장과 이순옥 이모님 증언만 남았어요. 한지영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충분히 강력하지만 송재혁 증언이 있으면 더 확실했는데 윤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박미선은 어떻게 매번 우리보다 한 발 앞서는 걸까요? 그만큼 필사적이라는 뜻이에요. 30억이 걸려 있으니까요. 바로 그때 한지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한지영입니다. 전화를 받은 한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네, 그게 무슨... 통화가 끝나자 한지영이 윤희를 쳐다봤습니다. 이순옥 이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뭐라고요? 윤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강남성 모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두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앞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제가 조카입니다. 윤희가 대답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다리 골절이 심해서 수술이 필요해요. 수술이요? 네. 최소 2개월은 입원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윤희는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그럼 3일 후에는 못 움직이시는 거네요? 당연히 못 움직이십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의사가 돌아간 후 한지영이 말했습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닐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타이밍이 너무 정확해요. 최종 변론 3일 전에 교통사고라니. 한지영이 병원 복도를 걸으며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날 저녁 한지영이 윤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윤희 씨, 제 짐작이 맞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모님을 친 차량 CCTV에 잡혔어요. 고의로 들이받은 겁니다. 고의요? 네. 차량 번호 추적했더니 렌터카예요. 빌린 사람은 가짜 신분증 사용했고요. 윤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미선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10중 8구 그럴 겁니다. 한지영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우리 증인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
송재혁은 번복, 이모님은 2번. 그럼 어떡해요? 일기장과 필적 감정서만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한지영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어요. 최종 변론 2일 전 밤이었습니다. 윤희는 잠을 이룰 수 없어서 거실로 나왔어요. 아버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4년 4월 20일. 오늘 미선이가 나한테 생명보험 들자고 했다. 5억짜리. 수익자는 미선이. 거절했더니 화를 냈다. 나한테 사랑이 없냐고. 2024년 4월 25일. 몸이 너무 아프다. 병원 가고 싶지만 미선이가 괜찮다며 못 가게 한다. 왜 그러는 걸까? 불안하다.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밤 11시였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요? 윤희가 인터폰을 확인하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이 시간에 택배요? 긴급 배송입니다. 서윤희 씨 맞으시죠? 윤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30대 남자가 상자 하나를 건넸어요. 여기 사인해 주세요. 윤희가 사인하고 상자를 받았습니다. 남자는 재빨리 사라졌어요. 거실로 돌아온 윤희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USB 하나와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진실을 밝히세요. 정의를 바라는 사람. 윤희는 급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자 폴더 하나가 나타났어요. 안에는 동영상 파일 5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어요. 화면에 박미선이 나타났습니다. 호텔 방 안이었어요. 송재혁과 함께 있었죠. 여보, 며칠만 더 참아. 그 영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박미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너무 오래 걸려. 빨리 죽으면 안 돼? 송재혁이 대답했어요. 죽이고 싶지만 그럴 순 없잖아. 의심받으니까. 윤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어요. 박미선이 김철수 변호사와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변호사님, 판사 매수할 수 있어요? 쉽진 않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얼마 들어요? 5억 정도면 가능합니다. 5억이요? 비싸네. 하지만 확실합니다. 제가 그쪽 루트가 있어요. 윤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세 번째 파일은 박미선이 이준호 의사에게 돈을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거 받으세요. 3천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신 법정에서 우리가 짠 대로 증언해 주셔야 해요. 당연하죠. 걱정 마세요. 네 번째 파일은 박미선이 정태식에게 전화하는 장면이었어요. 태식 아저씨,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무슨 부탁인데? 법정에서 증언 좀 해주세요. 제가 진수 씨를 잘 모셨다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잖아. 아저씨, 빚 많으시죠? 5천만 원 드릴게요. 5천만 원이요? 네. 대신 제가 시키는 대로만 증언하세요. 다섯 번째 파일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박미선이 검은 옷을 입은 남자와 만나는 장면이었어요. 이순옥이란 여자 처리해 주세요. 죽이라는 겁니까? 아니요. 다치게만 해주세요. 법정에 못 나오게. 알겠습니다. 성금 절반 주세요. 박미선이 돈 뭉치를 건넸습니다. 교통사고로 꾸며주세요. 자연스럽게.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한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지금 새벽 12시인데. 엄청난 증거를 받았어요. 박미선의 모든 범죄가 담긴 동영상이요. 30분 후 한지영이 도착했습니다. 윤희는 USB를 보여줬어요. 5개 파일을 모두 본 한지영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건 대박이에요. 정말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판사 매수, 증인 위증 교사, 상해, 교사까지 다 담겨 있어요. 한지영이 USB를 꽉 쥐었어요. 이걸 누가 보낸 걸까요? 모르겠어요. 익명이에요. 아마 박미선 주변 사람 중 누군가일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한지영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일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진위감정 의뢰하겠습니다. 조작 아닌지 확인해야 해요. 시간이 있을까요? 내일 모레가 최종 변론인데 긴급 처리 요청하겠습니다. 24시간 안에 나올 겁니다. 다음 날 저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100% 원본입니다. 조작이나 편집 흔적 없어요. 한지영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박미선은 끝났어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박미선을 감옥에 보낼 수 있어요. 한지영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내일 검찰에도 고발장 제출하겠습니다. 판사 매수 교사, 증인 위증 교사, 상해 교사제로요. 윤희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변호사님, 정말 감사해요. 감사는 무슨. 이건 윤희 시아버님이 도우신 거예요. 한지영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보시다가 마지막에 도움을 주신 것 같아요. 최종 변론 전날 밤이었습니다. 윤희는 아버지 영정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 내일이면 끝나요. 영정 속 아버지는 웃고 계셨습니다. 제가 꼭 이길게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릴게요. 윤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박미선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호텔 스위트룸에서 송재혁과 함께 있었죠. 여보, 내일이면 다 끝나. 박미선이 샴페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30억 받아서 우리 태국 가는 거야. 정말 이길 수 있어? 일기장도 있고. 일기장 하나로 뭘 어쩌겠어. 우리 증인도 많고 판사도 우리 편이고. 박미선이 웃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했어.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모든 범죄가 동영상에 담겨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내일 법정에서 그 동영상이 재생될 거라는 것을요. 최종 변론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윤희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남편 태수와 두 아들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도 같이 갈게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법정까지 함께 가서 응원할게요. 고마워, 얘들아. 윤희는 가족을 안았습니다.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방청석은 만석이었어요. 언론 기자들도 가득했죠. 윤희는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한지영이 옆에 있었어요. 맞은편 피고석에는 박미선과 김철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미선은 화려한 흰색 정장을 입고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최종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윤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드디어 결전의 순간이었습니다. 원고 측 최종 증거 제출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한지영이 일어서며 USB를 들어 올렸어요. 재판장님,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피고 박미선의 모든 범죄 행위가 담긴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이요? 판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100% 원본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지영이 감정서를 제출했어요. 법정에 재생 허가 요청합니다. 허가합니다. 박미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철수 변호사가 그녀에게 속삭였죠. 무슨 동영상이죠? 모르겠어요. 처음 듣는데. 박미선이 불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법정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이 재생됐어요. 화면에 박미선과 송재혁이 호텔방에서 대화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며칠만 더 참아. 그 영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그래도 너무 오래 걸려. 빨리 죽으면 안 돼? 죽이고 싶지만 그럴 순 없잖아. 의심받으니까. 박미선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조작입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계속 보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두 번째 동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박미선이 김철수 변호사와 판사 매수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죠. 변호사님, 판사 매수할 수 있어요? 쉽진 않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얼마 들어요? 5억 정도면 가능합니다. 법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판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건 법정 모독입니다. 김철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조작입니다. 국과수 감정서가 여기 있습니다. 한지영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100% 원본이라고 확인됐습니다. 목소리 분석 결과도 김철수 변호사와 99.8% 일치합니다. 세 번째 동영상이 재생됐어요. 박미선이 이준호 의사에게 3천만 원을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거 받으세요. 3천만 원입니다. 대신 법정에서 우리가 짠 대로 증언해 주셔야 해요. 당연하죠. 걱정 마세요.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번째 동영상은 정태식과의 통화 내용이었어요. 아저씨, 빚 많으시죠? 5천만 원 드릴게요. 5천만 원이요? 네. 대신 제가 시키는 대로만 증언하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동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박미선이 검은 옷을 입은 남자와 만나는 장면이었죠. 이순옥이란 여자 처리해 주세요. 죽이라는 겁니까? 아니요. 다치게만 해주세요. 법정에 못 나오게. 알겠습니다. 성금 절반 주세요. 동영상이 끝났습니다. 법정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미선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댔죠. 박미선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여러 번 두드렸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법정이 진정되자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 박미선, 이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박미선은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입술만 바르르 떨고 있었죠. 피고 측 변호사는요? 저는 김철수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원고 측 계속하십시오. 재판장님,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한지영이 아버지의 일기장을 들어 올렸어요. 고 서진수 씨께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직접 쓰신 일기입니다. 필적 감정 결과 100% 본인의 친필로 확인됐습니다. 한지영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3년 6월 15일. 오늘 미선이가 또 나가서 안 들어왔다. 누구를 만나는 걸까? 불안하다. 2023년 11월 20일. 미선이가 명동 상가명에 이전해 달라고 했다. 15억짜리 건물인데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2024년 2월 3일. 통장에서 또 500만 원이 빠져나갔다. 미선이한테 물어봤더니 화를 냈다. 한지영이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2024년 4월 28일. 앞으로 3개월 남았다고 들었다. 윤희야, 미안하다. 아빠가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졌구나. 하지만 이제 바로잡을 거야. 사랑한다, 내 딸.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판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 박미선의 범죄 사실이 명백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첫째, 사기에 의한 재산 증여. 둘째, 배우자에 대한 불륜. 셋째, 재산 횡령. 넷째, 증인 매수 및 위증교사. 다섯째, 상해교사. 재판장님, 박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3년간 진심으로 남편을 돌봤어요. 진심이라고요? 한지영이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췌장암으로 고통받는 동안 애인과 호텔에서 놀았잖아요. 그게 진심입니까? 그건, 그리고 남편 통장에서 1억 8천만 원을 빼돌려 애인에게 줬죠. 그것도 진심입니까? 박미선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와 형사가 복합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일단 민사 판결부터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원고 서윤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합니다. 윤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피고 박미선은 사기에 의한 재산 증여를 받았으므로 명동 상가 15억 원을 원고에게 즉시 반환할 것을 명합니다. 또한 고 서진수 씨의 유언장은 적법하므로 대치동 아파트 12억 원과 예금 3억 원은 모두 원고 서윤희가 상속받습니다. 피고 박미선은 배우자이나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므로 상속권을 상실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은 즉시 검찰에 송치합니다. 사기, 횡령, 위증교사, 상해 교사 혐의로 기소를 권고합니다. 판사가 박미선을 쳐다봤어요. 피고인 박미선, 법정 구속합니다. 네. 박미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너무합니다. 증거가 명백하고 도주 우려가 있습니다. 법정 경위, 피고인을 구속하십시오. 2명의 법정 경위가 다가왔어요. 박미선은 뒷걸음질 쳤죠. 안 돼요. 저는 무죄예요. 하지만 경위들은 박미선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나요. 나달라고요. 박미선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법정 밖으로 끌려가는 박미선이 윤희를 돌아봤습니다. 윤희 씨,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윤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에요. 박미선은 계속 소리를 지르며 끌려갔어요. 법정 문이 닫혔습니다. 윤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겼어요. 아버지, 제가 이겼어요. 한지영이 윤희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윤희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방청석에서 남편 태수와 2 아들이 달려왔어요. 엄마. 민중과 민석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여보, 고생했어. 태수도 가족을 껴안았죠. 법정을 나온 윤희는 복도에서 기자들에 둘러싸였습니다. 서윤희 씨,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버지께 효도한 기분입니다. 윤희가 대답했어요. 박미선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없습니다. 법이 심판했으니까요. 윤희는 더 이상 인터뷰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법원을 나왔습니다. 3개월 후 박미선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사기, 횡령, 위증교사, 상해, 교사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어요. 1심 판결에서 박미선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송재혁도 횡령 공범으로 징역 3년을 받았죠. 김철수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이 정지됐어요. 이준호 의사와 정태식은 각각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6개월 후 윤희는 대치동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너무 많은 슬픈 기억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아파트를 팔아 12억 원을 받고 명동 상가도 매각해서 15억 원을 받았어요. 예금 3억까지 합치면 총 30억 원이었죠.
윤희는 그 돈으로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 남편과 아들들 명의로 각각 3억 원씩 저축했어요. 둘째, 아버지와 어머니가 잠든 묘지를 서울 근교의 아름다운 곳으로 이장했습니다. 셋째, 나머지 돈으로 서진수 장학재단을 설립했어요. 가난한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었죠. 1년 후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윤희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서진수 장학재단 이사장 서윤희입니다. 50명의 장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 재단은 제 아버지 서진수의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정의를 선택하셨죠.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으로 여러분의 꿈을 돕게 돼서 영광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행사가 끝난 후 윤희는 묘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딸 윤희 왔습니다. 윤희는 준비해온 꽃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었고 정의를 지켰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장학재단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매년 10명의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거예요. 윤희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사신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딸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만들었으니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윤희는 일어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죠.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날 저녁 윤희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거실 탁자에는 따뜻한 음식이 가득했어요. 엄마, 장학금 전달식 정말 감동이었어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가 평생 소원이 학생들 돕는 거였잖아. 민준이 거들었어요. 태수가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 당신이 내 아내라는 게 고마워요. 당신과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윤희는 가족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마지막으로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아버지가 쓴 글이 있었습니다. 윤희에게 내 사랑하는 딸, 너는 아빠의 자랑이야. 평생 효도하며 살아온 너에게 아빠가 이런 짐을 남겨서 미안하다. 하지만 너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강하고 정의로운 내 딸이니까. 사랑한다, 윤희야. 아빠가. 윤희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사랑해요. 영원히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정의가 승리했고 진실이 밝혀졌죠. 윤희는 이제 평화롭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뤘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당한 일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윤희처럼 우리 모두 정의를 지키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윤희를 위한 따뜻한 응원의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